자, 방송하죠. 한 주 만에 돌아온 철학 산책입니다. 제가 오늘 그 학원 보강이 좀 있어서 방송을 늦게 켰습니다. 원래 11시입니다. 11시. 아마 다음 주부터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겁니다. 자, 이번에는 고분입니다. 고분. 고분. 고분이라는 거는 고자가 혼자 뭐 고독하다 할 때 그 고자고요. 분이라는 거는 빡친다 할 때 분자인데, 혼자 빡친다. 혼자 빡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잠시만요. 네. 분하다. 빡치다 할 때 그 분자거든요. 원통하다. 뭐 그런 말입니다. 읽어보죠. 읽어보면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 임금이 신하를 제어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이른바 지술의 선비는, 지술이란 말이 나왔는데 알지자에 뭐 그 기술할 때 그 술자입니다. 지술지사라고 되어 있네요. 지술지사. 원문은 그냥 지술지사입니다. 지술지사. 묵자에도 나오는 말인데요. 묵자 경설이란 편에도 나오는 말인데, 왕이 신하를 통제하는 기술을 터득한 선비를 이제 지술지사라고 한다네요. 아무튼 지술지사는 반드시 먼 앞날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고 모든 사물을 밝게 관찰하는 해안이 있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밝게 관찰하지 못하면 남의 사사로운 마음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것이다.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터득한 이른바 능법의 선비는, 요거는 능법지사인가 보네, 반드시 의지가 굳건해 바르게 행동한다. 만약 그가 강직하지 못하면 남의 잘못된 일을 바로잡을 수가 없다. 능법은 능할 능자에다가 법, 법할 때 법. 임금의 신하로서 명령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많은 권력을 가진 이른바 중인이 아니다. 중인이라는 거는 여기서 무골중자 썼는데요. 여러분 같은 이제 파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중인이라는 거는 아마 중요한 사람, 여기서 그런 의미겠죠. 자, 중인이라는 것은 임금의 명령을 무시하고 지 멋대로 권력을 휘두르며 법을 어기고 함부로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고 나라의 재정을 소모시켜 자기 가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임금을 자기 생각대로 조종하는 힘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지술지사는 사물을 명확하게 통찰하기 때문에 임금에게 그 의견이 받아들여져 일단 등용되면 중인들의, 아까 얘기한 그 권력자요, 권력자들의 숨겨진 사실들을 낱낱이 밝혀낼 것이다. 능법지사는 의지가 굳고 행동이 바르므로 임금에게 그 같은 행동이 받아들여져 일단 등용되면 중인들의 간사한 행동은 바로잡혀질 것이다. 그러므로 지술과 능법의 선비가 발탁되어 조정의 일을 하게 되면 곧 신분의 높고 권력이 많은 이른바 귀중한 신하들은 반드시 법도를 벗어난 사람이 되어 쫓겨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신분이 높고 권력이 많은 선비들이라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의미냐면은 권세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어요. 여기서는 권세 있는 사람들, 아까 앞에 나왔던 중인 뭐 그런 말과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자, 이런 까닭에, 그러니까 지술지사하고 능법지사가 이제 뭐 쉽게 말해서 한비자가 얘기하는 아주 좋은 사람이고 좋은 선비인 셈이 오죠. 중인이나 아니면 여기서 얘기하는 뭐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인 거지, 정치에. 자, 이런 까닭에 지술과 능법의 선비는 요로에 있는 이른바 당도의 사람과 양립할 수 없는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요로에 있는 당도의 사람이라는 거는요, 요로라는 건 중요한 길을 의미하는 건데, 이제 중요한 지점에 있는 사람이라는 건 사실 여기서는 맥락상 중인하고 같은 맥락이겠죠. 같은 의미겠죠. 권력자를 의미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술지사, 능법지사라는 거는 같은 맥락이고, 그리고 요로에 있는 당도의 사람, 그 다음 중인이 같은 맥락이고 서로 반대되는 거지, 개념인 거지. 자, 조정의 요로에 있는 사람이 조정의
중요한 사람이 정치의 요점을 멋대로 휘두르게 되면 다른 나라의 제후로부터 나라 안의 대신과 관리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을 위하여 일을 하게 된다. 외국의 제후는 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도모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칭찬하며 아첨하게 된다. 나라 안의 대신이나 모든 관리들도 그 사람을 거치지 않으면 맡은 일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므로 신하들은 그 사람의 손발이 되어 일하게 되는 것이다. 임금의 측근인 낭중마저도 그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으면 임금을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좌우의 측근들도 그 사람을 위하여 나쁜 일을 숨겨주게 된다. 학자들도 마찬가지다. 그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복록이 적어지고 예우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담론을 늘어놓게 된다. 아첨한다 그러죠. 곡하가세라 그러지. 자, 이와 같은 위의 네 가지 방조자들은 간사한 신하들이 자기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스스로 꾸미는 일에 앞잡이가 되는 셈이다. 딱 여기 맞는 사람이 진나라 역사에 있었습니다. 진나라, 서쪽 진나라 역사에 있었었는데 양후라는 사람입니다. 양후. 실제 이름은 위염이고요. 위염. 진나라 소양왕의 외삼촌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권신이라 그러기에는 외척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경우가 어쨌거나 이제 소양왕이 어릴 때 섭정하면서 진나라를 아주 자기 멋대로 휘둘렀던 사람입니다. 사기에도 양후열전이라고 있죠. 양후열전. 중인은 임금에게 충성하여 원수지간인 법술의 선비를 청구하지 않으며 임금은 이 같은 네 가지 앞잡이가 맡고 있는 벽을 뛰어넘어 그 간신들을 밝게 살피지 못하기 때문에 임금의 눈과 귀는 점점 가려지고 대신은 점점 그 세력이 커지는 것이다. 무릇 유로에 있는 사람은 임금으로부터 믿음이나 총애를 받지 않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그들은 또한 예로부터 오랫동안 친숙한 사이다. 그들은 임금 마음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함께하는 것을 자진하여 행함으로써 출세의 지름길로 삼는다. 그리하여 관직과 자기는 없고 붕당에 따르는 패거리가 많아 온 나라가 그를 칭송하는 것이다. 법술의 선비로서 임금에게 등용되고자 바라는 사람은 임금에게 믿음이나 총애받는 친숙함이 없을 뿐 아니라 예로부터 혜택받을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또한 법술이라는 정론을 펴고 임금의 편협하고 왜곡된 마음을 바로잡아주려 하니 임금의 마음과 서로 상반된 입장인 것이다. 그러니 법술의 선비는 그 지위는 낮고 무리도 없어 홀로 외로워지게 된다. 무릇 이와 같이 임금으로부터 소외당한 처지에서 임금에게 총애와 믿음을 받고 있는 사람과 다투면 도저히 이기지 못할 것은 뻔한 이치이다. 신참의 신분으로 오래된 임금의 측근과 다툰다는 것은 이겨낼 도리가 없다. 또 임금의 의향에 늘 반대하는 처지에 있는 신분으로서 언제나 임금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함께하여 아첨하는 사람들과 다툰다는 것은 이기지 못할 것이 뻔하다. 신분이 비천하고 양화장실 쓰니 신분이 비천하고 낮으면서 신분이 높은 귀인들과 다툰다는 것은 이길 도리가 없는 것이다. 단지 한 사람의 입으로 온 나라 사람이 칭송하는 사람과 다툰다는 것은 이길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법술의 선비는 위에 5가지 이길 수 없는 바탕에서 몇 년이 걸려도 임금을 아련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한편 당도지인은 여기서 중인이겠죠. 위와 같은 5가지 이길 수 있는 발판을 타고 앉아 아침 저녁 단독으로 임금에게 의견을 말한다. 그러므로 법술의 선비가 어떻게 임금 앞에 나아갈 수 있겠으며 임금 또한 어느 때가 되어야 진실을 깨달을 수 있겠는가. 바탕이 절대로 이길 수 없게 되어 있고 정세로도 또한 절대로 양립할 수 없으니 법술의 선비는 어찌 그 몸이 위태롭지 않겠느냐. 만약 법술의 선비에게 무고로 죄를 덮어 씌울 수 있는 구실이 있으면, 무고라는 것은 그 페미니스트들이 자주 하는 거죠. 국법을 적용하여 죽일 것이고 죄를 덮어 씌울 구실이 없는 경우엔 자객을 시켜 암살해 버릴 것이다. 검사들이 자주 하는 거죠. 법술로 밝혀 임금에게 강력히 간언하여 임금의 뜻에 거슬리면 형리의 손에 죽지 않으면 자객의 손에 죽는 것이다. 고분이라는 게 혼자 빡쳐있다라는 건데, 여기서는 분이라는 건 빡치다는 말보다는 이제 원통하다라는 말로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죠? 사실 초견진하고 그 다음에 조난편에서 그 한비자의 의견을 이사가 반박하는 내용이 실려 있잖아요. 그걸 보면 이제 딱 이제 그 시점에 그 입장에서 딱
한비자가 이제 그 뭐예요, 법술지사나 아니면은 그 지술지사의 입장에서 있고, 그 다음에 당도지인의 입장에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사가 있었겠죠, 그죠? 그런 입장에서 대립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어쨌건 한비자는 비주류였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 글을 쓴 사람이 비주류였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난 바른 말하고 있는데 등용되지가 않는다. 너무 안타깝다. 뭐 그런 말이겠죠. 원통하다. 한편으로 붕당을 만들어 패거리들끼리 임금의 눈과 귀를 가리고, 영화죠. 왜 저렇게 깽판이지? 사리에 맞지 않는 왜곡된 말로 중인의 사사로운, 중인 아까 얘기한 권력자요, 권력자의 사사로운 편의를 도모하는 사람은 반드시 중인으로부터 신용을 얻게 된다. 그들 가운데 공로가 있다는 구실만 있으면 관직이나 직위를 주어 귀하게 만들고, 그들 가운데 명예로서 핑계 삼을 만한 것이 있으면 외국의 힘을 빌려 그를 중요한 문제로, 중요한 존재로 만든다. 이로써 임금의 눈과 귀를 가리고 사사로운 권문세도의 문전을 찾는 사람은 관직이나 자기로서 영달하거나 아니면 외부의 권력으로 중요한 존재가 된다. 지금 임금은 증거를 맞추어 보지도 않고 무거운 형벌을 행하고 공로가 나타나지 않는데도 자기야 병록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법술의 선비가 어찌 죽음을 무릅쓰고 그 의견을 진언할 수 있겠으며, 또 간악한 신하가 어찌 눈앞의 이익을 버리고 그 지위에서 물러나 앉으려 하겠느냐. 이러한 까닭에 임금의 권위는 점점 비천해지고 권문세도의 중인들은, 중인 권력자죠, 권력자들은 그 세력이 점점 커지고 높아지는 것이다. 무려 저 월나라는 비록 나라가 부유하고 군사가 강한데도 중원 여러 나라의 임금들은 모두 자기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고 말하기를, 월나라는 멀리 변방에 떨어져 있으므로 내가 지배할 바가 아니다 라고 말한다. 월나라는 지금의 그 강소 절강 남쪽의 복건성, 복건 북부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 근처에 있던 나라입니다. 절강, 복건 뭐 이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자, 지금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있어 비록 그 나라의 토지는 넓고 사람은 많더라도 임금의 눈과 귀는 가려지고 대신 이 권력을 지 멋대로 휘두른다면 월나라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자기 나라가 자유롭게 지배할 수 없는 월나라와는 같은 류가 아님을 알면서 자기 나라가 이미 예전과 같지 않음을 알지 못한다면 사물의 유별을 판단할 수 없는 어리석은 임금이 되는 것이다. 유별을 판단한다는 것은요, 사물을 구별할 수 없다 그런 말이죠. 구별할 수도 없을 정도로 멍청한 놈이다 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 나라가 망했다고 하는 까닭은 국토와 성곽이 없어져 망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본래 임금인 여씨가 나라를 지배하여 이끌지 못하고 신하인 전씨가 나라를 다스리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또 진나라, 북쪽 진나라가 망했다고 하는 까닭도 국토나 성곽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임금이었던 희성이 나라를 지배하여 이끌지 못하고 신하인 6경들이 집 권력을 잡았기 때문이다. 6경이라는 거는 지씨, 범씨, 중항씨, 그 다음에 조씨, 위씨, 한씨를 의미하죠. 자, 지금 대신이 권력을 잡고 독단으로 정치를 행하는데도 임금이 그것을 돌려받을 줄 모르니 그것은 임금이 명석하지 못한 탓이다. 죽은 사람과 같은 병에 걸렸다면 살아날 수 없는 것이며, 멸망한 나라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그 나라는 존립하지 못한다. 지금 멸망한 제나라와 진나라가 행하였던 일을 답습하면서 나라의 안전한 존속을 아무리 희망해도 그것은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정황상 고분편이 만들어진 시기가 내 생각에는 전국시대에 들어오고 나서 얼마 안 된 시점 같아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로 든 그 사례들을 보았을 때 전국시대로 들어오고 나서, 전국시대의 분기점을 언제로 보냐면은 보통 그 전제가 망하고, 그러니까 강제가 망하고 이제 전제가 들어섰을 때, 그러니까 제나라의 왕성이 바뀌었을 때, 또는 진나라가 분열됐을 때, 북쪽 진나라가 삼진으로 분열됐을 때를 의미하는데, 그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시기에 예로, 내가 떨어지지 않은 시기에 이제 요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게 예로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정황상 그렇습니다.
자, 법술의 시행이, 그러니까 이건 한비자의 그 저작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법술의 시행이 어려운 것은 비단 만승의 큰 나라만이 아니라 천승의 작은 나라도 마찬가지다. 승이라는 거는 이제 수레를 의미하면 수레 전차 같은 겁니다. 전차, 지금의 전차 같은 거. 만 전차 만 대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가 만승의 나라고요. 그 다음에 전쟁, 그러니까 전차 1000대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가 이제 천승의 나라죠. 당연히 만 대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가 더 크겠죠, 그죠? 자, 임금의 좌우에서 일하는 측근이 반드시 지혜롭진 않다. 임금이 어떤 사람을 슬기로운 사람이라 인정하고 그 사람의 의견을 들은 뒤에 측근의 좌우 신하에게 평론케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지혜를 논하게 되는 것이다. 또 임금의 좌우에는 반드시 현명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임금이 어떤 사람을 현명한 사람이라 생각하여 예우하고 나중에 좌우의 신하들과 그의 행실에 대해서 논평하면 이는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현명함을 논하게 된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정책이 어리석은 사람에 의해서 옳고 그름이 결정되고, 현명한 사람의 행동이 불초한 사람에 의해 선악의 가치가 평가되면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비는 부끄러워 임금에게 진언하지 않을 것이고, 임금의 판단은 계속하여 잘못을 거듭하게 될 것이다. 신하로서 높은 벼슬을 얻고자 하는 자로 행실을 바르게 닦은 선비는 청렴하고 결백함으로써 그 몸을 다스리고, 지혜로운 선비는 이를 슬기롭게 처리한 능력으로 공적을 쌓아 나가려 하지 뇌물로 남을 섬기지 않는다. 수행하는 선비는 오로지 청렴결백을 으뜸으로 하고, 지혜로운 선비는 이를 처리하는 능력으로 공적을 쌓는 것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법을 벗어나 편의만을 도모하는 정치를 하지 않는다. 수행한 선비나 지혜로운 선비는 임금의 측근에 있는 신하에게 아첨에 섬기지도 않으며 뒤로 청탁하는 일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임금의 좌우 측근들은 모두 반드시 옛날 백의처럼 상주 교체기의 백의죠. 백의 숙제 아시죠, 그죠? 백의처럼 그 행실이 고결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수행한 선비나 지혜로운 선비에게 무엇을 구해도 얻지 못하고 뇌물도 바치지 않으니 청렴이나 일의 처리 능력이 인정되지 못하도록 비방이나 거짓모함이 일어나게 된다. 교묘하게 처리된 일의 공로가 임금의 측근에 의해 제지당하고, 청렴결백한 행실이 회의의 포편에 따라 결정된다면 행실을 바르게 닦고 지혜가 있는 관리는 관직에서 폐위되고 임금의 발가연 눈과 귀는 막히고 만다. 회의하고 포평은 다들 평가하고 뭐 그렇다는 말인 것 같은데, 아무도 별로 안 좋은 쪽으로 뭐 그런 것 같아요.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겠네. 아무튼 그 간신배들이나 아니면 임금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왕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입맛대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 같아요, 여기서는. 자, 임금이 실제 공적에 따라 신하의 지혜나 행실을 평가하지 않고 증거를 모아 대조해 죄과를 살피지 않으며 오직 측근이나 좌우에 있는 신하들의 의견만 듣는다면 무능한 선비들이 조정이 있게 되고, 어리석고 부정한 탐관오리들이 관직에 임하여 정치하게 되는 것이다. 만승의 나라의 걱정거리는 대신들의 권력이 너무 큰 데 있고, 천승의 나라는 걱정거리가 임금의 좌우 측근들이 너무 신임이 두터운 데 있다. 이것은 임금들의 공통된 걱정거리다. 이는 신하로서 큰 죄가 되고요. 죄가 되며 왕으로서 커다란 과실이 된다. 신하와 임금의 이익은 서로 다른데 어떻게 그것을 밝힐 수 있는가? 말하자면 임금에게 유익한 일은 능력 있는 사람을 관리에 등용하는 것인데, 신하의 이익은 능력이 없어도 높은 직책을 얻는 일이다. 또 임금의 이익은 공로 있는 사람에게 벼슬과 복禄을 주는 것인데, 신하의 이익은 아무 공로가 없어도 부귀하게 되는 것이다. 임금에게 유익한 일은 걸출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인데, 신하는 붕당을 만들어 사사로운 일을 도모하는 일에 이익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저는 아무것도 안하고 돈을 벌는데 이익이 있죠. 그러니까 제 이익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게 그런 거죠. 하지만은 예를 들면 뭐 고용한 사용자는 제가 그 직분에 맞게 일을 잘 하길 바라겠죠. 그런 차이지. 왕과 신하의 관계가 사실 그런 거죠. 자, 이런 까닭에 나라의 영토는 깎여 줄어들어도 사사로운 가문은 넉넉해지고, 임금의 권위는 낮아지는데 대신의 권세는 막중해진다.
임금은 위세를 잃고 대신은 나를 얻게 된다. 드디어 임금의 처지는 바뀌어져 번신이라 칭하게 되고 대신은 권력을 잃러 마음대로 벼슬을 내리게 되는데, 이것은 오직 신하가 임금을 속이고 사사로이 이익을 도모했기 때문이다. 신하의 권력이 왕보다 커졌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세상의 중신들 가운데 임금이 자기의 과실을 깨닫고 집권하여 정세가 변했을 경우에 지금까지와 같이 임금의 총애를 받을 신하는 10사람 가운데 두세 사람이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된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대신들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신하로서 큰 죄가 있다는 것은 그 행실이 임금을 속이는 것으로 그 죄는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할 것이다. 지혜로운 선비는 앞을 내다볼 줄 알기 때문에 죽을 것을 두려워하고 반드시 중인들을 따르지 않는다. 중인이란 건 권력가죠. 자기 행실을 바르게 닦는 현명한 선비는 청렴으로 몸을 다스리기 때문에 간신들과 더불어 그 임금을 속이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반드시 중인들을 따르지 않는다. 이로써 요로의 중신들을 따르는 패거리들은 어리석어 장래에 닥칠 재앙을 짐작 못하거나 마음이 더러워져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고는 못 견디는 악당일 것이다. 대신들은 이러한 어리석고 더러운 사람들을 끼고 위로는 임금을 속이고 아래로는 이들과 한패가 되어 이익을 위하여 투망으로 고기 잡듯 민중들을 수탈한다. 붕당을 만들어 패거리끼리 어울리고 행동을 같이 하면서 입을 맞춰 임금을 현혹시키고 법을 왜곡시켜 선비와 민중들의 삶을 어지럽힌다. 나라를 위험에 빠뜨려 영토가 깎이게 하고 임금을 욕되게 하여 고통스럽게 한다. 이것이 곧 신하로서 큰 죄인 것이다. 신하에게 이렇게 큰 죄가 있는데도 임금이 이를 금지시키지 못하는 것은 임금의 큰 실수이다. 임금은 위에서 커다란 실수를 범하고 아래로 신하가 또한 큰 죄를 저지른다면 이런 상황에서 나라가 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다. 라고 해서 여기 고분편인데요. 고분편은 그 쭉 들으신 것처럼 홀로 이제 원통하다 뭐 그런 말입니다. 원통하다, 빡친다 뭐 그런 말인데, 여기서 빡친다는 것의 의미는, 원통하다는 것의 의미는 왕과 신하들이 서로의 이익을 쫓는데, 근데 결국 왕들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왕들이 다스리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하들의 농간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왕이 왕으로서의 구실을 못하게 된다. 그런 점이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집권하는 사람들 중에 6, 7할은 아마 전부 다 왕에게 아첨하고 자기 권력만 늘리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이제 3할 정도만, 열의 셋 정도만 이게 이 글 쓴 사람이 생각하는 충실한 신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이걸로 우리가 추측해 본다 그러면 이걸 쓴 사람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글 안에 있는 사례들을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이 글이 만들어진 시기는, 작성된 시기는 전국시대에 들어오고 나서 직후인 것 같고, 그 직후거나 하면 거기서 조금 더 지난 것 같아요. 한비자 시기는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에. 사실 뭐 한비자 입장도 이걸 쓴 사람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만은, 뭔가 좀 한비자가 썼다고 생각하기에는 뭔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내용이, 일단 여러분이 보시면은 한비자를 쭉 들어보시거나 한번 읽어보시면 내용은 일단 뭐 명확하고, 상당히 명확한 편이죠. 그죠? 명확하고, 그리고 이해하기도 쉬운데, 이해하기도 예를 들면 장자나 아니면 맹자 같은 글들에 비해서 쉽긴 한데, 장자에 비해서 쉽죠. 맹자도 사실 쉽지, 맹자도 어렵지 않죠. 근데 뭔가 말하는 게 되게 지엽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난 그렇게 들거든. 통치의 요점은 분명하게 잘 알고 있어요. 이 글을 쓴 사람들은, 한비자든 한비자가 아니든 간에 아무튼 통치라는 게 어떤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건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 분노가 그냥 책 안에 많이 들어있어요. 고분편도 그렇고 앞쪽에
다른 편들 중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 한두 개 정도 있었었네, 내가 지금 읽은 것 중에. 맹자도 물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맹자 그 뭐죠? 진심편인가? 가장 마지막 편, 가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왜 그 공자로부터 또 몇 년이나 지났는데 내가 죽으면은 이제 그 덕을, 그 어질다는 덕으로서 정치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뭐 그렇게 탄식하잖아, 그죠? 그거처럼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근데 맹자의 경우에는 일단 일단 자기 얘기가 들어간 건 일단 확실한 것 같고, 논문이 아니라 이제 일화들의 모음집이기 때문에 뭐 조금의 윤색은 있겠지만은 자기의 어떤 얘기가 있다는 건 일단 확실한 것 같긴 하고, 그리고 그 뜻이 되게 일관되게 표현돼 있고, 어 그리고 가끔 보면 좀 이게 유학자에 비해서 나올 말이냐, 그런 말도 가끔 있긴 한데, 그 재밌는 부분들이 있죠, 그죠? 아가리 파이팅하는 그런 것도 있긴 한데, 한비자는 그거하고 좀 성격이 다르죠. 뭔가 좀 그래요. 뭔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한비자가 총 55편입니다. 55편. 맹자는 크게 보면 7편이고 작게 보면 이제 14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마도 한비자 본인이 쓴 글 말고 다른 글들이 많이 섞여 들어왔을 거기 때문에 글의 수준이 들쭉날쭉하고 글의 내용도 좀 들쭉날쭉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맹자에 비해서 그게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장자도 가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아마 장자가 쓰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4편 중에서도 다른 사람이 쓴 글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장자도 이렇게 들쑥날쑥은 아니에요. 일단 장자 4편은 글 자체도 그렇게 길지 않잖아, 그죠? 7편밖에 안 되니까. 뭔가 좀 그렇습니다. 읽으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나네요,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고분편입니다. 고분편. 고분. 고분. 자, 그 다음은 세난편인데요. 세난. 저게 설자인데, 말씀 설자인데, 이걸 세라고도 읽을 거예요. 세. 설이 아니라, 그쵸? 여기서는 그래서 세난이라고 읽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잠깐 보죠. 글의 양을 보고 좀 결정하자. 너무 길면 못 읽을 것 같은데. 세난. 세난이라고 읽는 것 같네요. 세난. 자, 읽어보죠. 세난. 자, 일단 고분편까지입니다.